오늘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 오늘은 시승 행사여서 차를 타보러 왔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야 이거 자, XC60.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세그먼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딱 보이는데, 자, 보면은, 선명하게 보이는 양발에 들어가 있는 에어스프링. 로어암에 굵직하게 빡빡 양쪽에 두 발이 딱 꽂혀 있는데, 원래 볼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판스프링 사용하죠. 판스프링이 또 이제 에어스프링으로 바뀌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볼보가 사용하던 판스프링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봤을 때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판스프링도 굉장히 좋은 느낌들을 항상 만들어줬던 볼보의 승차감이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만 에어스프링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오늘 GV70 X3 뭐 다 같은 세그먼트잖아요. 뭐 GLC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어떤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줄줄이 나가고 있는데 이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나는 XC60은 항상 이 테일램프가 너무 아쉽거든. 디자인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그냥 XC90처럼 가운데로 모이는 저 라인 없이 그냥 아래쪽으로 길게 쫙 빼줬으면 너무 이뻤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저는 좀 아쉬운 포인트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저런 큰 굵직굵직한 부분에서의 이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외관의 변화는 그냥 뭐 범퍼 디자인, 그레일 디자인, 휠 바뀐 거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시트 좋지 않아? 생각보다 좀 딱딱해요. 맞아. 생각보다. 근데 화이트 너무 이쁜데요, 이런 데랑? 그치. 이게 그 펠리나 딴 데 들어가나? 너 왜 갑자기 여기서 펠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갑자기 왜 펠리가 떠오르는지. 내가 왜 맨날 리뷰하다가 갑자기 무슨 차를 끄집어내가지고 욕하는지 알겠지? 생각이 난다고 계속. 이거 얼마나 고급이야 진짜. 응? 야, 이거 만져봐. 약간 그 자작나무 같이. 진짜 딱 여기 라이터 딱 키면 불 바로 붙을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자, 그리고 엔진은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모든 상황에 스타트 모터로 걸지 않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고전압 모터로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동이 부드럽게 걸리죠. 그래서 지금 멈출 때 기준으로는 거의 시동이 꺼지는 걸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고, 출발할 때도 진동, 몸으로 들어오는 진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걸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자, 보면 걸리는 거 못 느꼈지? 악셀을 밟기 시작해서 이제 4기통이다 보니까 엔진 사운드가 귀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시동이 걸렸구나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지, 뭐 그 전에 시동이 걸리는 푸드득거리는 진동으로 느끼는 거는 쉽지 않다. 자, 일단 잭 모드가 생겼어요. 이제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어스프링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잭 모드가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차들은 그냥 잭 모드 활성화 시키지 않고 그냥 띄워도 돼요. 근데 차량에 따라서는 이렇게 잭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띄워야만 에어스프링의 문제가, 데미지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스프링 들어간 차들은 띄우기 전에, 근데 뭐 어차피 정비소에서 이건 알아서 해주는 일이니까. 어쨌든 앞쪽도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기는 하고, 따로 차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아물차도 없네. 여기 서스펜션 감도에 이제 뭐 부드럽게 할 거냐 단단하게 할 거냐만 있고, 이제 주행 모드도 스탠다드냐 오프로드냐. 오프로드로 갈 경우에는 차고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쉬운 승하차를 위한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파킹으로 놓으면, 시동까지 끄면 차고가 내려가죠. 느껴졌어? 응, 느껴졌어. 다시 시동을 걸면 다시 걸었을 때 차고를 바로 올리진 않네요. 헤드레스트 접기는 뭐예요? 얘가 접히는 거예요? 아니, 뒤... 뒷자리. 이건가? 깜짝아. 얘구나. 헤드레스트 접는 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야. 시야가. 대표적으로 요거에 되게 집착하는 차가 S클래스거든.
아 저거를요? S클래스는 221 때부터도 저 뒷좌석 헤드레스트 접는 버튼이 있어. 그래서 S클래스는 누르면은 뒤로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 저희 차들도요?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맨날 그래서 접고 다녀. 뒤에 시야가 확 보이는 게 되게 시원해지거든. 근데 가뜩이나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얘네는 헤드레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헤드레스트에 또 많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볼보는 모든 차들이 다 그래. 왜냐면 이제 차 안에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후방 추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경추, 그러니까 다치는 거를 이제 보호하는 거를 되게 좀 집착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볼보가 2열이나 3열에도 얘네는 헤드레스트를 항상 저 이렇게 큰 사이즈를 써.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게 들어가 있는 만큼 저게 올라와 있을 때는 시야를 많이 가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거를 접는 기능을 앞에다가도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얘는 요런 거는 조금 밖에 버튼으로 따로 빼놔도 돼. 누르면은 바로 접힐 수 있게. 자주 쓸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인데. 자, 일단 뭐 조금 더 달리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워트레인은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뭐 대단히 안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4기통 MHEV 엔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동이 걸릴 때 굉장히 부드럽지만 4기통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저속에서 계속 막 1000rpm대 초반으로 악셀링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차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 4기통의 진동, 지금도 좀 이 거칠게 들어오는 4기통의 진동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느껴야만 하는 이제 그런 파워트레인이고,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신 8단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륜 미션계의 Z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신 8단 미션을. 그래서 진짜 부드럽고, 세팅을 하기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변속 충격까지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빠른 변속 속도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트랜스미션이에요. 하지만 볼보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변속 충격이나 운전 재미 쪽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아이신 8단 미션은 진짜 이 볼보의 어떤 차량에 탑승해서건 어찌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이 엔진의 단점들을 많이 상쇄해주는 그런 트랜스미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동이 있고 조금 출력이 아쉽고 할 수 있으나 이 미션이 정말 많이 커버를 해준다. 대표적으로 BMW 520i 같은 경우에 그 4기통 엔진을 가지고도 차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출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전부 다 ZF 8단 덕분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다. 다만 역시나 계속해서 느껴지는 한 가지 단점은 진동이다. 지금도 진동 느껴지지? 요게 이제 좀 요게 아쉬운 포인트죠. 네. 그리고 요 4기통의 진동, 아이들링 시 4기통의 진동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GV70 4기통이 더 조용해. GV70 4기통은 그게 이제 그 듀얼 인젝션 사용해서 걘 저 RPM에서 아예 이 직분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MPI로 작동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네시스가 오히려 진동 억제력이 더 좋고, X3도 얘보다는 진동이 더 안 들어와. 진동이 들어오는 걸로만 따지면은 GLC랑 얘랑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이들링 시에 진동이 들어오는 건. 아무튼 사운드 들어봐도 돼요? 아까 사운드 들어보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지금 터치감이 거의 그냥 이거 완전 그냥 태블릿인데, 이 터치감으로 플로어에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딱 틀면 이렇게 바로 바이어스 윌키스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되게 좀,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진짜 차 안에서 내가 써봐야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 진짜 정말 비싼 오디오 시스템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야 이거. 딱히 뭘 건드리고 싶은 게 없다. 이게 이 좋은 오디오 시스템들은 이 보컬의 아주 얕은 그런 옅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앞에서 엄청 힘있게 들려요. 이게 진짜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에서 음악을 듣는 맛이 살아나는 거고, 진짜 베이스도 마찬가지야. 정말 별거 아닌 그냥 잡소리처럼 깔려 있었던 걸로만 알았던 그런 아주 작은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탱글탱글하게 들리거든. 진짜 원래도 이제 볼보에 들어가는 이 바이어스 윌키스는 다 어느 정도 기본빵 이상들을 다 하고, XC90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진짜 정말 하이 퀄리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 중 하나인데, XC60에 들어가 있는 게 또 이제 레벨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와트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이제 출력이 막 무조건 높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출력 기준으로만 본다 하면은 XC90에 들어간 거랑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BMW도
이 전기차 모델들 i7이랑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타인 윌킨스는 진짜 맨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오디오 값만 2천만 원은 쳐줄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과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 소리를 들으려고 집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되나라고 보면은 진짜 그 정도 들거든. 자동차라는 특수성이 또 있다 보니까 되게 밀폐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볼륨을 또 한없이 높여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요런데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고급 하이파이 시스템들은 진짜 돈값을 저는 톡톡히 한다고 봅니다. 막상 집에 설치해놔봤자 원하는 만큼 쭉쭉 내가 이 출력을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많지 않죠. 보통 집에 들어가면 밤이고 윗집 아랫집 소음 생각해야 되고 집에 자고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진짜 뭐 엄청 큰 무슨 뭐 대저택에 내가 오디오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세팅해놓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자동차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차에서 음악 듣는 거를 되게 많이들 즐기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메리트죠.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있다는 건 진짜 대박이네. 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사운드 되게 좋다고. 어. 근데 사실 뭐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 했거든요.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동급뿐만 아니더라도 동급뿐만 아니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 자,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차가 왜 일로 안 막히지?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막히네. 테스트, 주행구조 장치, 작동. 저는 이제 주행구조 장치 테스트할 때 원래 초기 단계에는 그랬어요. 차선 중앙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냐. 처음에는 그게 이제 최대 관심사였으니까. 근데 차들이 다들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퀄리티를 좀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차선 중앙을 얼마나 부드럽게 잘 유지하는데,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할 때 얼마나 그걸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갑자기 정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부드럽게 밟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 볼보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 브랜드들이 이런 걸 되게 잘 많이 신경을 써요. 벤츠 BMW가 진짜 많이 부드럽고 아우디도 부드러워요. 폭스바겐도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다. 가장 불편한 건 뭐 테슬라고. 테슬라는 사실 그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예민하게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테슬라가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볼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괜찮은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갑자기 정차 상황 발생했을 때도 꽤나 부드럽게 정차하고 다시 출발한다 라고 했을 때도 가속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뭐 기본적으로 차선 중앙 유지하는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의 끝에 완전 정차할 때 살짝 좀 센데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의 느낌은 뭐 벤츠 BM의 그런 상위급 라인업들처럼 그 정도로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주행보조 장치 사용하면서 운전자가 멀미할 일은 없겠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정차 시에 어떨 때는 되게 부드럽고 어떨 때는 좀 과하게 확 멈추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러네요. 하지만 뭐 평균 이상이다. 저는 이거 쓸 때 앞차의 운전 습관도 이 차의 속도를 줄이는 폭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왜냐면 앞차를 추종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차를 너무 예민하게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차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브레이크 밟는 차들 있잖아. 그런 거에 막 반응하거든. 그런 거에 막 너무 예민하게 막 브레이크를 자기도 같이 밟고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벤츠 EQS 같은 경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EQS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벤츠 EQS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땅 한 번씩 때려도 어느 정도 지가 필터를 좀 하지. 뭐야? 전체 속도가 낮아지는 건 아닌데 왜 브레이크를 밟지? 하고 그냥 자기는 부드럽게 속도를 부드럽게 줄이지. 그리고 너무 자잘한 움직임에는 뭐 이렇게 구태여 반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벤츠가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을 해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테슬라가 더 좋을지 몰라도 결과값으로 몸이 얼마나 편안하냐를 놓고 보면 벤츠가 더 편안해. 심리적으로는 테슬라가 더 안정감이 있지. 그래서 만약에 너 속초 TV 하는데 무슨 차가 제일 편해? 라고 하면 난 당연히 테슬라지. 왜냐면 방송하면서 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최우선순위거든. 하지만 내 뒷자리에 가족들을 다 같이 태우고 그리고 나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이 아니야. 어차피 그냥 고속도로만 달려. 그런 상황에 무슨 차의 주행보조 장치가 제일 편해라고 하면은 벤츠가 제일 좋지. 그런 차이가 있지.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까지 올라와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워낙 많이 다니는 제가 이제 잘 아는 도로니까 이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 아직까지도 에어스프링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물론 이건 에어스프링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노면의 이 느낌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노이즈가 올라오진 않는데 노면의 진동을 차가 기본적으로 차는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에어스프링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와 고급스럽다 뭐 이런 잔진동을 엄청 잘 거른다 라는 느낌은 현재까지는 지금 잘 못 느끼겠어요. 이제 뭐 앞으로 가면서 지금 이런 도로와 도로 사이에 저런 연결 부위들 저런 데를 타닥타닥하고 지날 때도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SUV들 X5, 뭐 Q8 뭐 이런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범프를 억제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제 좀 큰 범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의 느낌도 좀 이제 봐야 될 텐데 확실히 잔진동은 잘 모르겠다. 이게 웃긴 게 오히려 고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확 하니까 에어스프링으로 바뀌었다라는 티가 좀 확 나요. 근데 방금 이 말은 저는 오히려 에어스프링으로 바뀌고 나서 에어스프링 차들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XC60이 그냥 코일스프링 들어간 버전으로는 꽤나 날렵한 차거든요. 스티어링의 느낌도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좀 급하게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차가 꽤나 민첩하게 싹싹 움직여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원래는 X3 정도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원래는 꽤나 민첩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솔직히 방금 한 100km 정도 되는 상태에서의 급차선 변경 급까지도 아니야. 얘 멀미할까봐 지금 너무 급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쓱쓱 왔다 갔다 한 건데 차 움직임이 되게 굼떠요. 그래서 뭔가 한 번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번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는 게 살짝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되게 굼떠요. 일단 지금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일단 첫 번째 오 지금도 차선 변경을 딱 하고 나서 차가 한참 동안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눌려져 있는 게 느껴져. 솔직히 말하면 요 거동만 놓고 보면 거의 레인지로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요 세그먼트는 GV70, X3 요 두 녀석의 승차감과 핸들링과 민첩함과 요 두 녀석의 그 모션이 저는 느낌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기준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 차량의 느낌은 제 기준에서는 정석과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이거 이 차 타고는 이거 쏘고 다닐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고속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좀 너무 쉽게 표현하면 너무 그냥 무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내에서는 또 너무 에어스프링 들어간 것 치고는 또 너무 좀 단단하게 조여진 느낌이었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 에어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폭의 한계일 수도 있고 세팅값의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기나 무게 대비 너무나 과할 정도로 굼뜬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막 엄청 막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승차감처럼 막 슈렁거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느껴지는 이제 한 가지는 고속에서 큰 범프를 만났을 때 고속 큰 범프는 막 차 쭉 막 위아래로 막 엄청 출렁거리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번 차가 떴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쭉 떨어지는 뭐 이런 모션을 그리는 이제 모든 고속에서의 범프에서는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장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확실히 떴다가 떨어질 때 착지가 이렇게 크게 떴다가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네,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장점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저런 길에서는 그 아주 잘 세팅되어 있는 코일 스프링들도 승차감이 요즘은 꽤나 좋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XC60 그 판스프링 들어가 있던 그 모델도 저는 사실 그런 구간에서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지금 이 고속에서의 요 컴포트함만 놓고 본다면 물론 뭐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차량의 사이즈나 세그먼트를 생각을 했을 때 나름대로 좀 날렵하고 재미있는 운전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세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판스프링 대비 오히려 많이 안 좋아진 느낌이고 다른 에어스프링을 사용한 차량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대표적으로 GLC 63AMG 같은 경우에 요 전 GLC 63AMG 같은 경우에 에어스프링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 승차감이 돌땡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스프링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승차감 출렁거려 라는 거는 여러분 잘못된 상식이에요. 에어스프링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들은 이 승차감의 변화의 폭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서 댐퍼와 함께 스프링 단에서도 승차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막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3챔버에 챔버 3개를 다 열었다가 막 둘 다 막아서 막 챔버를 하나만 썼다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막 가지고 놀면서 이 도로 상황에 맞는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장점인 거지. 에어스프링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출렁거리고 그 승차감이 무조건 좋은 승차감이야 라는 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들어간 에어스프링은 컴포트함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뭐 막말로 레인지로버급으로 컴포트함이 나온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용서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에어스프링을 잘못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들만 좀 더 많이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 왜냐면 지금도 에어스프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경부속도로 여기 지금 이 급차선 달릴 때 이 업앤다운과 이런 요철들을 부드럽게 싹 피고 가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볼보가 에어스프링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에어스프링에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급들이 있습니다. 이 챔버가 몇 개냐, 그리고 이 에어스프링을 얼마나 예민하게 도로의 상황과 차량의 거동과 이런 것들을 센서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또 잘 컨트롤하느냐. 이 에어스프링은 단지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세팅의 영역으로 얼마든지 다른 승차감이 나올 수 있는데, 확실히 볼보는 이건 추정입니다만 워낙 에어스프링을 잘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세팅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은 없는 게 아닌가. 에어스프링 사용하는데 지금 이런 요철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스포티하게 갔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만약에 에어스프링 빼고 기존에 판스프링으로 돌리고 차값 500 정도? 한 500 정도라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낮추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요철 막 우글우글한 거는 그대로 다 들어오면서 좌우 엇박으로 들어오는 이런 요철들도 다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에어스프링은 좀 실망이다. 와, 이거 봐. 느껴져? 브레이크 부드러운 거 느꼈어? 방금 근데 부드럽게 밟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당연히 부드럽게 밟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방금 쟤랑 쫙 가까워지는데 끝까지 부드러운 걸 유지하면서 가까워졌다 벌리잖아. 테슬라였으면은 거리 남겨두고 풀브레이크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니까. 방금 좀 진짜 느꼈어? 느꼈어? 방금 나 브레이크 안 밟고 있었어. 이 정도 길에서 이제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것도 차가 좌우로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되게 크게 나니까 뭔가 내가 더 몰아붙이고 싶다, 내가 더 이렇게 좀 더 속도를 내도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조차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스톱. 물론 저기는 좀 큰 방지턱이긴 하지만 뭐 방지턱이 서스펜션 눌렸다가 펴질 때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이렇게 탕 하고 찍는 그 한계점도 별로 높은 느낌은 아니고요. 저 뒤에 다 왔습니다. 스노우 피크.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네. 사람이 부정적이야. 왜요? 자, 출발. 자, 돌아가면서는 뒷자리에 타보겠습니다. 뒷자리에. 자, 일단 뭐 뒷자리는 아까 교영이가 앉았던 자리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냥 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교영이가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이 조수석보다도 지금 더 앞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수석이 많이 뒤로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뭐 편안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두 가지 때문인데, 엉덩이 시트의 높이, 이 방석의 높이가 일단 충분히 확보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1열 시트 이 아래쪽으로 또 이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다리를 편하게 힘을 쭉 빼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또 굉장히 좀 편안한 2열 시트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 2열의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2열에서 좀 등받이 각도를 좀 뒤로 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으나
만약에 뭐 대부분 그냥 정자세로 간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대부분 타고 다닌다 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는 사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안전에 최적화된 이 안전 얘기를 하면 비우는 분들이 있는데, 볼보만큼이나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볼보만큼이나 많은 차량을 충돌 시험에 테스트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장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차량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특히나 시트, 볼보의 시트는 단지 앉았을 때 장거리를 운전할 때 뭐 편안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지나지 않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뭐 요추, 경추, 허리 같은 부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엉덩이 아래 시트를 앞으로 쫙 빼서 사람을 이렇게 눕혀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이 헤드레스트가 같이 따라 나와주면서 목이 부상당하는 거를 막아준다거나 하는 정말 많은 기술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해서 최신 기술들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의 등받이 각도조차도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안전한 각도로 이제 고정을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차의 지금 기본적인 등받이 각도가 타이칸 2열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교영이 타이칸 2열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요? 타이칸 2열에 앉으면 좀 이렇게 벌 받는 이렇게 상견례 하러 갔을 때나 앉아있을 법한 그런 등 각도로 진짜 이렇게 앉아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2열에 타서 또 이제 승차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더 좀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을 사실 저는 못 느끼겠어요. 또 한번 방지턱. 에어 서스펜션이 특히나 이제 방지턱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빵 펴질 때, 그때 이거를 충격 없이 부드럽게 넘어줄 수 있는 한계점이 되게 좀 낮다. 그래서 에어쇼크들 왜 요철 잘못 지나면 이렇게 빵빵 찍는 소리 나거든요, 충격과 함께. 네, 딱 그거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잔진동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잔진동 측면에 있어서도 원래 코일 스프링과 판 스프링 조합 대비했을 때보다 이게 좋다는 걸 못 느끼겠네요. 희한하네 진짜. 자, 그리고 볼보는 1열 시트 레일 뒤쪽에 이런 앵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수석에도 있고. 이 앵커는 뭐냐면, 이제 애기들 카시트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들 카시트에서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리바운드 바라고 하던가, 그거를 이제 상황을 예로 들면, 만약에 차가 앞으로 충돌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충돌을 할 때는 앞으로 확 쏠렸다가 충돌이 끝나고 나면은 리바운드로 뒤로 튕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카시트가 아래쪽으로는 지지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반동으로 이쪽으로 튕겨져 올라갈 때는 카시트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뒤보기로 이렇게 있을 때 아기 머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튕겼다가 뒤로 리바운드해서 여기에 빵 부딪힐 거 아니야, 이 카시트 무게와 같이. 그래서 카시트들에는 이제 그 리바운드를 막아줄 수 있는 발받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시트들이 뒤보기로 해놓고 하면 이제 특히나 잘 보이는데, 카시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등받이 쪽에 닿는 요쪽 부분이 요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냥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ISO 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카시트가 앞뒤로 움직이지 말라고만 고정이 되는 거지, 이게 위아래로까지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서 누가 충돌을 한다거나 혹은 앞으로 충돌을 한 다음에 리바운드 되는, 그 상황에서 카시트가 접혀서 아이 머리가 이쪽 이 시트의 등받이 쪽으로 헤딩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카시트에 따라서는 그런 구조가 없는 카시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형 카시트들이나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옛날에 나온 카시트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즉 그런 경우에 카시트를 이렇게 놓고 카시트의 요 머리 부분이랑 저 앵커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다시 리바운드가 될 때 카시트가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카시트를 앞뒤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저 앵커가. 보통은 저런 앵커가 없으면 그냥 저 레일에 아무데나 이렇게 걸게 되어 있는데, 레일에 아무데나 걸면은 사실 그 레일에
그 부분이 충격이나 이렇게 당기는 힘에 있어서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는 건지 검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아이를 뒤에 태운 상황에서 아이를 뒤보기로 놓고 또 뒤보기로 놓은 그 카시트가 리바운드를 막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저런 앵커까지 만들어 놓는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사례여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네, 이 정도로 이 안전과 관련해서 꽤나 세심한 디테일들을 많이 항상 가지고 있는 차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 올라와서도 지금 이제 한참 또 주행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1년에서 느꼈던 느낌 그냥 그대로입니다. 진짜 큰 범프들은 뭐 그냥 조금 에어스프링의 느낌이 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일처리 많이 올라오는 세팅입니다. 참 뭐 그렇습니다. 이거 차값 얼마야? 7,500원. B5 플러스가 6,500, 울트라가 7,300. 7,3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떠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솔직히 7,300이면 뭐 X3의 낮은 레벨, 그리고 뭐 GV70 옵션 조금 넣고 뭐 이렇게 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굳이 나래비를 한번 세워볼까? 승차감 현재 기준 X3 1등, GV70 2등, GLC 3등, 이 XC60 4등 드리겠습니다. GLC보다도 밑이에요? 난 이거 기준으로는 GLC보다도 밑이야. 그렇고 시트 1등 드립니다. 시트는 2등이 제네시스예요. GV70이에요. 네, 3, 4등 뭐 벤츠 BM 알아서 나눠 가주시든가 말든가. 그리고 오디오 이건 단연 1등입니다. 2, 3, 4등 니들끼리 알아서 그냥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GV70도 옵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제네시스는 오디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제네시스 오디오 너무 별로예요. 옵션이 들어가도 너무 별로. 음악 들을 맛이 안 나요. 뭐 출력 세면 뭐해. 출력 세가지고 소리 키우면 귀만 아파. 이렇게 생동감이 더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힘만 쓰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주행보조는 뭐 요즘에 진짜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주행보조는 벤츠 BM이랑 얘랑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제네시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정숙성 GV70 1등입니다 2등 BMW 드리겠습니다. 얘랑 GLC랑 뭐 3, 4등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감은 사실 GLC 아니고선 다 괜찮은 것 같아. 요급에서 GLC가 난 좀 되게 시트가 너무 불편해서 좀 싫고, 근데 2열 시트의 착좌감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 하면은 얘가 또 압도적으로 너무 좋긴 하지. 공간감을 떠나서 착좌감만. 안전과 관련된 거 뭐 똑같은 상황에 모든 차를 여러 각도로 다 때려박아 보는 뭐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맞다 어쩌다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볼보처럼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진짜로 이 시트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단지 뭐 장거리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엉덩이가 베기지 않아요를 뛰어넘는,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몸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에 대한 영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기 카시트 앵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건 진짜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디테일이거든요. 얘는 미쳤다고 저거 돈 들여가지고 계속 넣고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거 뒷좌석 트렁크 스크린이 왜 이 위로 올라가면 뭐야? 스크린을 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지? 지금 이게 스크린이 보면 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또 할 수 있고, 살짝 각도를 꺾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높은 짐이 있거나 뭔가 이런 자잘한 짐들이 좀 높게 실려 있을 때 충격 때문에 앞으로 짐들이 튀어나오지 말라고, 뭔가 그런 상황에는 스크린을 살짝 위로 꺾어서 사용하라고. 전에 그거 기억나? XC90 보러 갔을 때 트렁크에 조그만 짐 넣었을 때는 중간에 스토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개념에서 충돌 시에 혹시라도 위에 잔잔바리로 있는 짐들이 앞으로 날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솔직히 좀 이 차를 엄청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 동물들 태웠을 때 막는 스크린 설치하는 저건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거 대박인데? 맞겠지 그게?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이렇게 위로 꺾을 이유가 뭐가 있어? 딱 꺾어 놓는 거야. 아래로 내릴 수도 있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7,300이면 뭐 잘 나온 거 아닌가? 괜찮은 것 같아요. X3랑 GLC랑 GV70이랑 당장 비교해서 너 뭐 살래? 그러면